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덕분에 잘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현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 정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음성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장애인 10명 중에 9명에 해당되는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어렸을 때도 장애는 있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하고요. 이후 졸업 후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기업들에서 저는 패션 상품 기획을 해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기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했고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한 35살 되던 시기부터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35살로 보이는 건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당연하게 그 이후부터 불면의 밤은 시작됐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부양, 제 가족에 대한 부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패션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매일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불면의 밤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1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패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5살 이후부터 저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계속 상품 기획 일을 해왔고요. 최근까지도 저는 똑같은 패션 기업에서 패션 상품 기획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패션 강사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다음 보게 되면 이렇게 KBS 라디오에서도 한 2년 정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고정 코너를 맡아서 패션과 그리고 에티켓에 대해서 계속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시스템들을 이용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공학기기죠.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를 할 시에는 보조공학기기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죠. 보조공학기기란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기업에서 근무를 할 시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기기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받고 있는 시스템들을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독서 확대기입니다. 조그만 텍스트도 크게 확대해주는 독서 확대기 바로 기기죠. 200배까지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10포인트나 8포인트까지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빛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해도 글자를 보는 건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나 볼까요? 바로 화면 낭독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스크린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줘서 저한테 읽어주는 시스템이죠. 저는 이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엑셀, 그리고 유튜브, 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이르기까지 근로 환경에 필요한 부분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제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브래들리 타임피스죠. 브래들리 타임피스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시간을 촉각으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브래들리 타임피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전 지원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시스템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바로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기업에서 근무할 때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처럼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제가 작성을 하더라도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때는 시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죠. 그리고 제가 패션 강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크 패턴이 유행이죠.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어느 정도의 크기고 어느 정도의 색깔이 체크가 유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근로지원인에 저는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죠.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을 할 시에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는 것들입니다.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입니다. 결과의 균등은 아니고요. 동등하게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 저는 그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바로 활동지원인 제도죠. 이 이외의 일상활동, 즉 출퇴근을 한다라든지요, 아니면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일상활동을 할 때는 저는 활동지원인 제도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바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그리고 활동지원인, 이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저는 이용하고 있죠. 하나 여쭤볼까요? 제가 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까요? 네, 프로그램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들을 취급하는 경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발견한 건 있어요. 야구 해설을 듣는데 야구 해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구현 씨 같은 경우에 딱 공에 맞으면 넘어갔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도 야구 해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만간 완성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선입견이죠. 무능하다, 수동적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불쌍하다. 바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런 정당한 편의 제공이 지원되기 전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이런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인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을 하고 이런 장애인 근로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은 하나하나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이외에도 다음 보시게 되면 사업주 지원 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좀 볼까요?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저런 제도들,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요, 사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우리 사회적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윈윈입니다. 바로 윈윈이죠.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 없다, 이런 것들은 정당한 편의 제공이 지원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장애인 근로자만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사업주에게도,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또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좋은 시스템들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 윈윈이라고 하죠.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같이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근로자까지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에 있어서 갖고 있는 조그만의 선입견을 조금만 벗겨내면은 충분히 윈윈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시스템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만 있으면 됩니다. 윈윈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고. 다음으로 황시훈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황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프로필 소개는 아까 전 했으니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장애를 바라볼 때 나의 시각은 혹은 내재되어 있었던 나의 진짜 마음에 혹시나 편견은 없었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에이미 멀린슨의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의 직업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이 브랜드 때문에 헤어 모델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는 육상 선수였고요. 영화 배우와 모델을 겸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녀가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그녀의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었기 때문에 두 다리를 절단을 하거나 휠체어를 타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의사의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살 때 두 다리를 절단을 하고 의족을 채워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사진에 바깥쪽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에이미 멀린슨인데 그녀의 표정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저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성장한 아이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육상 선수였던 거죠. 각종 대회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녀의 성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요청해 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해냈습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녀가 대답합니다. 장애와 역경이요? 내가 무언가를 이겨낸 사람인가요? 나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질문 자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극복해야 된다.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잘 물어보는데 평소에 감기 걸려서 회사에 나갔을 때 혹시나 동료가 너 그 감기를 극복해내고 어떻게 회사에 왔어? 라고 얘기하나요? 그죠? 왜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것이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던 장애는 이겨내야만 한다. 혹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암묵적인 편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병명의 근거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상이나 사회생활 혹은 직업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를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약을 받을 뿐 무언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목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양한 목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제약이 있어서 조금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장애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신체 기능 장애로 분류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단 장애나 관절 장애 등으로 인한 지체 장애, 그리고 뇌 손상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자, 지체 장애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 전체 장애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뇌병변 장애는 우리가 흔히 뇌성마비를 좀 많이 떠오르십니다. 뇌 신경세포의 문제로 인해서 좀 신체의 마비나 혹은 신체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뇌병변 장애는 지능도 낮나요? 아니죠. 실제로 21살에 루게기병이 발병하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발병과 동시에 2년 안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2018년 향년 76세의 나이로 타계하였으며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이어간 유일한 인류였다라고까지 평가받습니다. 신체 기능의 장애일 뿐이지 뇌 기능의 장애는 아니었다. 지능과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뇌병변 장애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안면장애가 외부 신체 기능 장애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각장애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청각장애는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보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내부 신체 기능 장애는 우리 신체 내부 기관의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실제로는 약물 복용과 함께 좀 어렵게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복용 시기를 우리가 잘 맞춘다면 충분히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뇌전증 장애는 이따금씩 발생하는 발작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뇌전증 장애를 알았던 에디슨이나 혹은 알렉산더 대왕, 소크라테스도 이 장애를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적을 살펴보면 실로 위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다시 분류하는데 최근엔 발달장애를 소재로 영화 드라마한 소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관계성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았나요? 네, 드라마에서도 발달장애 소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장애를 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반복성 우울장애도 정신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현대인의 가장 고질적인 부분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 번쯤은 나 너무 우울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복성 우울장애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장애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장애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병하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은 누구나 장애를 겪을 수 있다 혹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장애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유, 없을 무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저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이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수한 사항이라고 받아들여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내어서 함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간단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날 버스가 출발하지 않아서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뭔가 하고 바라봤었는데 저상버스에서 장애인이 하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경적이 멈췄고 사람들은 갑자기 누가 경적을 울리는 거야? 라며 신경질적으로 상황을 또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필요한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치를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시영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백금기 선생님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금기입니다. 벌써 두 번째 뵙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분위기도 좋아 보이십니다. 오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을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죠.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 10분 내에서 선생님들의 시간을 더 알뜰하고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는 4가지 법정 의무 교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이번 시간에는 장애의 정의, 장애 유형에 대한 시간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뭘까요? 지난 과거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단어들 정말 많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바보라는
단어를 썼다든지 아니면 병신, 저같이 팔이 절단돼 있으면 외팔이, 시각장애인에게 장님, 봉사, 청각장애인의 귀머거리,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 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 백금기가 장애가 있다 해서 백금기 장애라고 부르면 좋아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는 거죠. 호칭은 똑같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를 때는 백금기 강사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장애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우라고 하는 단어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장애자라는 단어도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앞으로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중증장애인과 경증인데 일단 장애의 정의를 말씀드려요. 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게 되죠. 근데 이 기능의 손실로 인하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또는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증장애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제가 잠깐 알려드리자면 장애인들 중에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로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외의 사람은 다 경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2019년 7월 1일 날짜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1급부터 3급은 중증장애인, 4급부터 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아래 이미지는 장애인 마크라는 걸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장애인 마크하고 오른쪽에 있는 장애인 마크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장애인 마크는 왠지 모르게 수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오른쪽에 있는 장애인 마크는 능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장애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현재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에 실태조사가 가장 빠른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2020년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장애 인구가 약 267만 명에 해당됩니다. 출연율로는 5.39%죠. 3년 전과는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 남녀 비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에 남자의 장애는 58%였습니다. 여성이 42% 되죠. 10년 전에는 남성이 69%, 여성이 39%.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여성 장애인이 3%포인트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높을까요? 왜? 그만큼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이유나 원인에 의해서 장애인이 발생이 되는지,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가 바로 후천적 장애인데 88.1%나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선천적 장애가 있죠.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에서도 5.4%가 정도가 되고, 출산 과정에서 아이를 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발생하는 비율이 1.4%대 불과 몇 년 전에 모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받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일이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도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이 1.4%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구분해 놨는지, 태초에는 5개 유형으로 구분을 해놨죠. 우리나라 같은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각 상이하고 다르기는 합니다. 서양 같은 때는 약물이라든지 비만도 장애 유형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현재 15개라는 것,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에서 12가지가 있는데 이것 또한 2개로 나눠져 있죠. 외부 기능의 장애하고 내부 기능의 장애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부 기능의 장애 첫 번째가 바로 지체장애죠. 장애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지체장애인입니다. 저같이 절단장애도 지체장애에 포함이 되죠.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 다 지체장애고, 관절장애도 다 지체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장애가 바로 뇌병변 장애죠. 뇌병변 장애는 뇌의 손실로 인하여 일어난 복합적 장애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능지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죠.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가 시력이 정말 안 좋다면 약시,
정말 안 좋으면은 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의 시력을 약시라고 합니다. 맹이라고 하는 시력은 0.04 미만의 시력인데, 즉 1m 앞에 있는 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맹이라고 하는 거죠. 청각장애도 있습니다. 난청이 있죠.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26데시벨에서 89데시벨이 들리는 사람을 난청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보청기 끼면 들리기도 합니다. 자, 90 이상의 데시벨이 들리지 않는 분들, 즉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언어장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안 좋게 부른 게 있죠. 구순구계열. 요즘에는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옛날에는 언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에게 소통을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어라고 하는 게 맞죠. 2016년도에 국어와 함께 법적으로 공용어로 활용이 됐죠. 필담도 있습니다. 충분히 글로써 소통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구화라고 있죠. 입모양을 바르게 표준어를 쓰게 되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얼굴의 변형, 함몰로 인해서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로 구분을 해놨죠. 이번에는 내부 기능의 장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장애. 신장장애 투석을 하게 되면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죠. 얼마나 불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장애도 있습니다. 또는 호흡기 장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장애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장루, 요루. 주머니를 따로 밖에 착용하고 있어 그분들의 심장은 충분히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뇌전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간질이라고 불렀죠. 뇌의 정기적 충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걸 장애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체적 장애에서는 12개를 말씀해 드렸고 정신장애는 말 그대로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놨죠. 바로 발달장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가 있는데 발달장애는 2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적장애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을 지적장애로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여기에 자폐성 장애라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의 특징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속 반복적 행동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을 알아두면 나중에 함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정신장애는 말 그대로 정신장애입니다.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최소한의 15개의 장애 유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장애를 대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보고 많이 배려도 해줄 수가 있고 이해도 해줄 수가 있고 그래 인식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통합의 사회에 가는 지름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에게 주어진 10분의 시간을 다 소요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오전하고 이 시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분 전에 다음으로 이경화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내 인식개선 강사 이경아입니다. 네,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삽입해 놓았는데요. 너무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 그림 보이시나요? 위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국사책에서 한두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초의 미의 여신상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밑에 그림은요, 오연서 배우님이신데요. 누가 더 아름답게 보이세요? 당연히 10명이면 10명 다 오연서 배우님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 시대로 간다면 저는 굉장히 미인 소리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에는 다산이 미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부의 상징처럼 보이시죠? 이처럼 미의 기준은 시대나 문화, 사회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도 시대나 문화, 사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도대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요? 신체적으로 신체 부자유자나 지식 열등자를 산에 버려도 된다. 스파르타 리쿠르스 법전에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럼 중세시대에 도대체 장애관은 어땠을까요? 신에게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장애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는 장애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까요? 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장애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장애의 정의인데요. 이 정의가 너무 의료적 모델에 치중되었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사회적 모델을 입각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상태로 장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몇 가지일까요? 네,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15가지입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는데요. 신체적 장애는 눈에 보이는 신체 외부적 장애로 볼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외부적 장애에서는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안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도요, 저시력도 있고 준맹도 있고 전맹도 있어서 그 보이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길을 외워둬요. 여기서 몇째 발자국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드릴까요? 하고 도움을 주시면 저는 랜드마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신체 내부적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보지 못하고 뇌전증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장애는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뇌전증 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 혹시나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넥타이나 허리 벨트를 풀어주시고 주위에 아무 물건이 없도록 치워주세요. 그리고 좀 조용하게 진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크게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로 나눕니다. 보통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발달 장애인 지원법 되게 많잖아요. 요분들을 만났을 때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함께 식당을 가면 무엇을 먹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말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출연율은 몇 %냐? 5.9%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장애인 출연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영국은 무려 21.1%, 그리고 미국은 19.3%나 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조금 발생하고 다른 나라는 많이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애는 신체적 손상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나라의 장애는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하여 장애를 판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장애인, 외국 이민자나 임산부, 비만, 에이즈 등 또한 치료받고 있는데 불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장애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다음은 이 그림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시설 맞습니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등은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게 과연 장애인에게 편한 시설일까요?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저런 시설이 있어서 편할지도 모릅니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비장애인도 편합니다. 장애인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를 더 심하게 느끼고 덜 느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누구나 사용할까요? 이건가요? 아, 네, 네. 다음 그림은 누구나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마이크, 그 다음에 키높이 구두, 그 다음에 셀카봉 등이 있어요. 제가 퀴즈를 낼 건데 퀴즈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왜 사용할까요? 물어보시면 편해서요 또는 예쁘게 보이려고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우리는 마이크 없이도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왜 사용할까요? 편하니까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키높이 구두. 우리는 키가 약간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키높이 구두 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예쁘게 보이려고입니다. 셀카봉? 우리 그냥 이게 셀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카봉 이렇게 두고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쁘게 나오려고요. 그리고 레버형 문고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하니까요. 이것들은 신체를 보완해주기 위한 장비이자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를 어려운 말로 보장구라고 합니다. 보장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장구를 우리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편하는 프레임을 보장구 위에 씌웁니다. 지금 보시면 어린 아이와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길에서 만난다면 어린아이는 아 예뻐 이렇지만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어머 불편하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휠체어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장애를 disable이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이것은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민법에서 생긴 말입니다. 더 이상 장애는 disabled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장애는 제가 조금 영어 발음이 그런데요. different abled person이라고 해야 됩니다. 단지 다르게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장애가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 보이십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의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인식 개선 강사 이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장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장애라고 이제 이렇게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휠체어 같은 이 보장기기 혹은 그 보장기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어떤 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배워오고 살아왔습니다. 장애라는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막을 장자에 거리낄 애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고 거리낀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 장애 요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문을 나갈 때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바깥에서 문을 잠그면 어떻게 되죠? 문은 통로가 아니고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동에 대한 그런 장애물을 얘기할 때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장애라고 떠올렸을 때 가장 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느낌에 신체 기관이 본래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결함이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통신상의 어떠한 전파의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뭐 통신에 대한 장애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까 두 번째 뜻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을 15가지의 장애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뇌변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는 외부기관의 신체기관의 장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신체 기관의 장애라고 해서 총 12가지의 장애를 신체적 장애라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장애 그 등록 장애인들의 비율이 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은 시력,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은 청력, 그 다음에 언어 장애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좀 불분명한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안면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심한 흉터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골절에 대해서 함몰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안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신체 기관 장애는 심장 기능이나 신장 기능, 간 기능, 호흡기 기능, 그 다음에 장루, 요루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변 기능이 상실이 돼서 인위적으로 소변이나 대변을 이렇게 배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장루 요루 장애인입니다. 뇌전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관질 장애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뇌파에 이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을 뇌전증 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는요, 정신적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나 지능 수준이 일정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배우는 그런 인지 능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섬세하게 좀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 외의 것들은 관심을 좀 안 가지는 그런 특성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관심이 안 가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흥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단순한 그런 어떤 개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면 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환경적인 장애가 있었죠. 아까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인적인 장애의 요인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장애 요인, 또 다른 말로는 차별의 요인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고용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라는 직간접적인 이유로 고용이라든가 모집이라든가 배치나 그 다음에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겪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단에 높은 산맥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계단은 그저 계단일 뿐이지만 계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는데 큰 산맥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뭐 쇼핑도 하고 정보들도 취급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 적절한 재화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 자료라든가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드렸지만 개인한테 적절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면 교육에 대한 편의도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뭐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표소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정권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일부들은 이제 글씨라든가 숫자 이런 것들을 잘 해독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다 기호하고 그 숫자하고 글씨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 각 정당의 색깔과 기호 모양과 그 후보자들 얼굴과 글씨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투표용지는 꽤 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넣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들이 이 사회 환경적인 장애 요인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영화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주토피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주토피아라는 영화는 유토피아라고 알고 계시죠? 유토피아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상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환경이긴 한데 이 주토피아라는 이 드라마는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이 주디와 이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는 이 여우인 닉이 이렇게 어떤 범죄 현장의 범죄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키는데요. 이 주디라는 토끼는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회 발표 때 자기가 경찰이 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나 뭐든지 주토피아에 가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학예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주디, 엄마 내가 왜 행복한 줄 아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꿈을 포기하고 정착했어요.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주디의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주토피아에 말고 주토피아의 인근에 시골에서 당근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습니까? 토끼하고 잘 어울리시나요? 예, 직업적으로 좀 어울리시는 것 같으세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근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디가 경찰이 되겠다고 하니까 토끼가 어떻게 큰 육식동물 이런 사람들을 뭐 제압하고 잡고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포기하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주토피아에서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선언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부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나 이 주디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체토가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주디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쭉 성장해 가는데 성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포기하고 농사나 지어. 그리고 토끼 경찰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에 굴하지 않고 주디는 경찰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을 못해서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이런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경찰학교에. 그래서 이 지금 사자가 주토피아의 시장님이시거든요. 시장님의 직권으로 주토피아의 심장부에 발령이 나게 됩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클릭이 되실까요? 네. 여기 주토피아에 가는 길에 주토피아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주변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기차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벌써 시간이 됐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톱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주토피아 기차역에 기차를 타는 문들도 동물들 크기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또 주토피아는 총 6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도 있고 뭐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도 사막 지역에 사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기차역에 도착하게 되면 하마 같은 경우에는 수로로 이렇게 올라와서 몸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린 같은 경우에 음료수를 사 먹는데 음료수를 파는 동물이 이 작은 동물인 겁니다. 그럼 기린이 쑥이기도 어렵고 작은 동물이 전달하기도 어려운데 엘리베이터 같은 걸로 쭉 올리면은 기린의 얼굴까지 이렇게 그 음료수가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입장과 상황이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첫날 그 경찰서에 이제 입사를 해서 첫 출근을 했는데 조회를 하는데 이 경찰서장이 포유류 실종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 대원이 이 사건에 해서 해결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토끼 경찰인 주디를 불러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주디에게 주차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디가 자기는 경찰학교를 수석 졸업했고 나는 경찰로서 능력이 되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범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서장님은 결론적으로 주차 단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 단속을 하다가 주디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보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이 여우인 닉과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동물들의 지상낙원처럼 다양한 상황의 입장에 놓여 있는
그 동물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이 만약에 잘 지원을 해주더라도 결론적으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끼다움, 사자다움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장애가 먼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능력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영혁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석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슴도 제게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두 친구가 하루는 오면서 풍선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풍선 모자를 쓰고 있는 두 친구의 모습을 보고 고슴도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멋있다. 그거 얼마야?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야, 나도 쓰고 싶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뭐 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놀랐을까요? 고슴도치가 풍선 모자를 쓰면 터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하고 놀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고슴도치가 풍선 모자를 쓰면 터진다는 것을 몰라서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알면서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선 모자를 쓰면 당연히 터진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쓰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선 모자를 씌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선 모자를 씌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간 강의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풍선 모자를 씌워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고슴도치가 원하는 세상, 그리고 두 친구가 원하는 세상. 근데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서로 다른 둘이 아닌 하나인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보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어린이와 성인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이미지에는 분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린이와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할까요? 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서로 다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의 문제가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 문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장애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차별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그 차별의 문제 중에서는 서로 다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차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장애인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존엄성을 쉽게 손상받고 그리고 자율성을 시간 안 가는데요. 그냥 해도 되나요? 자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서로 다름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면서 나타나는 그 차별과 또한 거기에 편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권의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선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인권선언은 서로 다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조에 보면 서로 다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름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까? 서로 다른 어떤 기준을 정하면서 그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또한 서로 많은 남녀노소로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서로 다름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크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에 대한 이야기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많은 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2008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1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 차별법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장애인 차별금지법은요,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직접 차별입니다. 어떤 경우가 직접 차별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사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 공고에 자격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를 하나 써놨습니다. 우리 회사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차별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거부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직접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도 분명 노동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에서 차별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바로 그런 경우들을 직접 차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간접 차별은 어떤 경우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직접 차별은 좀 많이 인지하시는데 간접 차별은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차별하시는 분도 내가 차별을 하는지를 모르고 차별당하는 분들도 내가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간접 차별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간접 차별일까요?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토끼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북이가 잘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거북이의 특성에 맞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차별은요,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 불리한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2018년도 장애인 고용공단의 자료를 보면 고용률이 전체 인구는 61.3%인 반면 장애 인구는 3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의 규율에서 제한되고 배제되고 분리되고 거부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실업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 인구는 4.0%인 반면 그 장애 인구는 6.6%로 훨씬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률은 낮은데 실업률은 왜 높을까요? 힘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왜 장애인들은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직장에 취업은 했지만 거기에 보이는 차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 동등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광고에 의한 차별은요, 직접 차별의 내용을 광고로 표시하거나 조장하거나 그리고 광고를 행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에 여전히 차별의 문제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강의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슴도치에게 어떻게 하면 풍선모자를 씌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장애인에 대한 고슴도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고슴도치를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면은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무언가는 시도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해서 장애인에게 무언가를 분명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장애인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냥 뭐하고 놀라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음하고 생각하면서 비록 풍선을 터뜨리고 또 터뜨릴지라도 시도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삶,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처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정말 이 세상이 장애인들에게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부정적인 생각, 편견 버리시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찬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서 처음에 시간 제가 확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이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 장애란 무엇인지, 장애의 유형, 그리고 마치며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요, 매년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이거 왜 듣는지 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소홀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많은 분들은 장애 발생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통사고 등의 증가나 질병으로 인해서요, 장애 발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3.3%라고 합니다.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목에 성장판을 다쳐서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중2짜리 남자아이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99.9% 장애가 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장애란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란 무엇인가요? 장애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인데요. 이 법률에서는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업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요, 6가구당 1가구 정도고요. 전체 인구의 약 5.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26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인천광역시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그 정도에 맞먹는 숫자이겠죠. 자, 2019년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는요, 지체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19년 교통사고량이 1일 629건, 굉장히 많이 발생하네요. 연간 22만 9,600건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지체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여러분 휠체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모양이 생각이 나세요? 아마 이 모양을 많이 그리셨었을 텐데요.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사라 핸드렌이라는 디자이너는요, 기존의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이런 의미로 바꿨죠. 그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이죠.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관련된 내용은요, 호칭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장애우 대학 강자라고 적혀져 있는데 맞는 표현인가요? 장애우라고 했었을 때는 장애우?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조금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약간 동정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장애인, 장애우, 비장애인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다면 장애인이 올바른 용어이겠죠. 자, 합정역 화장실에 게시된 게시물입니다. 일반인 출입 금지라고 누가 적어 놓은 것을요, X 긋고
비장애인이라고 적었는데요. 다시 줄을 긋고 정상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떤 용어가 맞을까요? 일반인, 정상인, 비장애인 중에 네, 비장애인이 맞는 용어입니다. 일반인 정상인은요, 장애인을 상대적으로 비하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장애 유형이 궁금하시다고요? 장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이요 신체적 장애고요, 오른쪽이 정신적 장애입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기관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나눌 수 있고요, 정신적 장애 중에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부릅니다. 지체 장애, 대표적인 장애 유형과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체장애, 몸통과 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죠. 2019년 등록 장애인 중 약 46%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잘못된 인식 첫 번째 거, 지체장애인은 체육 활동을 귀찮아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보니까 역동적인 이미지를 좀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잘못된 인식, 지체장애인의 보조기구를 대신 치워주는 것을 좋아한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자, 보장구는 손발과 다름없는 신체의 일부와 같습니다. 지체장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유형은요, 청각 언어장애이고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 청각장애, 발음장애, 말더듬증, 실어증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 언어장애, 청각 언어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요, 모두 수화를 사용할 것이다. 사실은 수화가 아니죠. 잘못된 용어이죠. 국어와 동등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해서 수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모두 수화를 사용할 것이다. 수화가 익히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입모양을 읽으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구화, 펜으로 글씨를 쓰는 필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청각 손실 정도에 따라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다음 유형으로는요, 시각장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내장이나 이물질 침입 등으로 인한 안구 손상으로 인해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등록장애인 중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첫 번째, 대부분은 전맹일 것이다. 25만 명 중 21만 명은 저시력 장애인으로 추정되고요. 시각장애인 중에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노화로 누구나 겪게 되는 약시, 중심부만 잘 보이는 저시력 장애인,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모두 점자를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편견도 있는데, 점자를 아는 비중이요, 무려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요, 전체 중 5.2%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아봤고요. 자, 뇌병면 장애에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의미를 하고요. 등록장애인 중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뇌병면 장애인들을 보면 지능이 좀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겉모습만으로 뇌병면 장애인의 지능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네, 두 번째는요, 뇌병면 장애인들에게 동정심을 느껴 반말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 아니죠. 동등한 인격체이시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신장장애. 제 주변에도 신장장애인 분이 있으신데요.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번 받을 때마다 3시간씩 받는다라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신장장애인 분들이 있다면 자유 출퇴근 중 이런 것들을 좀 실시해가지고요, 신장장애인 분이 혈액투석을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좋으시겠죠. 자, 지금까지요, 제가 장애인식 개선, 그 중에 장애의 유형, 장애인식 개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내용 중에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분들도요, 다른 유형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애 유형이 있는지는 알아야 다른 분들을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 문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에 대한 두 문자냐고요? 장애 유형에 대한 두 문자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네가 TV를 시청하면 언어와 안면의 외부적 손상이 남고 신심호흡 및 간장 내의 지적 자정 능력을 감소시킨다. 억지라고요? 네, 억지 맞습니다. 앞 글자만 제가 따서 만든 거거든요. 네, 다른 장애 유형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그런 마음에서 암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삼행시를 읊으면서 강의를 한번 마쳐 보려고 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오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애처로워하지 마세요.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사람이 보입니다.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직장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공감, 서로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는 주제로 서울 시내버스 승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할 강사 송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여쁜 여성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성 노인복지센터, 아이들, 그다음에 노인대학, 또 이렇게 음악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러네요. 음악으로 활동한 분 옆에 있는 남성이 기타를 치고 있네, 그렇죠?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여성분을 소개했냐? 저는 사실 이 여성분은 저의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6년 전에 신장장애 판정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6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장애인식 신장장애를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모든 의욕이 또 없어지고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참담한 삶을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의논을 해서 그러면 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의욕도 넘치고 또 활발하고 또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이렇게 행복을 되찾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장애인을 이해해주고 장애인에게 고용을 허락해 주는 그런 고용주들에게 있었던 공감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감은 도대체 누구랑 공감을 해야 될까요? 공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과 사람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와의 공감도 해야 되고요. 또 다양한 자연과도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시대와의 공감을 좀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넥티드, 연결인데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사물과의 연결, 사물과의 연결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면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은 어떤 것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세대와의 관계, 그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 더더군다나 다름과의 관계. 다시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공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공감은 무엇일까요? 우리 무엇을 공감이라 그러죠?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 기분, 느낌 따위를 알아차려 주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쭤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공감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우리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글쎄 우리 사회는 공감을 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덜 됐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공감을 잘하는데 왜 우리는 공감이 안 되고 우리 사회는 공감이 안 되는 사회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기분, 느낌 따위를 알아차려주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50%짜리 공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공감을 잘하지만 우리는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감 제로라는 책에 보면요. 공감 인지 플러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식했다면, 내가 상대방의 기분, 감정, 느낌 따위를 내가 인지했다면 그것을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만 공감하고 있고 적절한 반응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회가 공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KTX를 타고 가는데 내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키도 작고 또 힘도 없어 보이시는 분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선반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정말 힘들겠다. 나도 옛날엔 저랬었는데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어 올릴까? 정말 어려운데. 여기까지가 뭐였죠? 상대방의 감정, 기분, 느낌 따위를 내가 인식하고 알아주는 거,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죠. 이게 공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나를 그런 생각하고 엄청나게 공감하고 있는 나를 그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은 알았으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회에 우리가 이런 공감이 적절한 반응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대한 공감을 얘기하면요. 이렇게 영국의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AI 로봇이 가정부로 오고요. AI 로봇이 엄마를 대신하기도 하고 또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AI 로봇이 파고들어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벌려놓고 있죠. 이렇듯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와 있는 시대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은 바로 인식 플러스 반응이라는 것이죠. 알았으면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거. 그런데 만약에 적절하게 반응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매일 운행하시는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 타는 게 말이 돼? 이런 막말하는 기사님이 계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은 장애인을 몰랐을까요? 장애인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공감하지 못한 삶이 아닌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운행하시면서 힘들었지만 이런 막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기 계시는 분은 충분히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앞뒤차의 간격이 잘 안 맞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끄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배려해주고 이것이 공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이런 세상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바로 함께 사는 세상, 서로 공감할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친구가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여기에 있는 모습들,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버스에 올라가는 장애인을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또 공감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함께하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요, 인식 플러스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 기분, 느낌 따위를 알아차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바라봐 주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이해해 주고 적절하게 반응해 줄 때 우리는 공감을 이루는 사회, 함께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안전 운행하시고 여러분 오늘 또 혹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장애인들과도 충분히 교감 나누시고 또 공감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송창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창호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황성경입니다. 이 시간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오해하지 말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범죄자가 있는데요. 누가 범죄자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이 6번을 많이 지목을 하십니다. 딱 봐도 관상이 범죄자래요. 네, 눈매도 무섭다고 하시는데요. 자, 6번은 범죄자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가 아닐까요? 바로 4번입니다. 4번은 인권운동가입니다. 나머지는 다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범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가요? 네, 천하의 법 없이도 살 거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붙잡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형량을 높게 받을까요? 낮게 받을까요? 네, 낮게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모에 대한 편견, 네, 이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라고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불편한 사람, 휠체어, 도와줘야 한다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휠체어를 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제가 소속돼 있는 기관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작년에 남해로 유자를 따러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장애인들이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도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딴 유자로 유자청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도움을 받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장애인 하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받은 도움을 이렇게 되갚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토요일마다 함께 기타 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네, 손가락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요령 한번 피우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노래 한 곡을 완곡을 해서 저와 함께 요새 문화 공연을 통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현악기를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곡을 완곡을 했을 때의 기쁨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장갑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대부분이 벙어리 장갑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말 못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렀죠? 벙어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좀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장갑 모양의 힌트가 있는데요. 엄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엄지 장갑 아니면 손모아 장갑 이렇게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이 장갑 어떻게 불러주실 건가요? 네, 엄지장갑 아니면 손모아 장갑 이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앞에는 같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라 그러죠? 네, 5천만이라고 하죠. 5천만 인구 중에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자, 장애인 인구는 255만 명, 전체 인구의 5%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 대구광역시에 사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 합친 인구가 2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인구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한 도시의 인구랑 장애인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가구 수로 보시면 6가구에 1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2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지 카드가 나와서 저도 이 6가구 중에 1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마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네, 첫 번째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장애인 마크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표준장애인 마크입니다. 세 번째는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인데요. 자, 첫 번째 국제표준화기구의 장애인 마크와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는 어떻게 달라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는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굉장히 수동적인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듯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든 분이 사라 핸드렌이라는 분인데요. 본인 자녀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듯한 사회적 인식을 깨고 싶어서 본인이 하버드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전역에 표지판 위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하기 시작했더니 뉴욕시에서 잘했다고 칭찬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공공기물을 파손한다고. 그런데 시민들이 보니까 이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바닥에 그리고 붙이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뉴욕시는 46년 동안 사용해왔던 장애인 마크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관습을 깨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바로 인식 개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장애인 마크, 단순한 표시일 수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장애인 마크는 어떠했나요? 이 시간을 계기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많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요. 대부분 네, 후천적이요 라고 대답은 하세요. 그럼 후천적인 것 중에 사고가 많을까요? 질환이 많을까요? 하면은 대부분 자신 있게 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질환이 4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지인 얘기를 좀 하면요. 지인이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도로에서 훈련을 하다가 돌멩이가 있었는데 모르고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뒤에 덤프트럭이 따라왔습니다. 그 자리에 치여서 정신을 잃었고요. 본인이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2 다리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건강한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개 장애는 나하고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장애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를 앓고 있다, 장애우, 장애자, 정상인, 일반인. 이 표현은 우리가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표현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바로 장애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들 많이 했었죠. 우리 동화책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언청이, 아다다, 벙어리 이런 표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국가마다 장애를 보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미국은요, 암, 에이즈, 알코올 중독도 장애로 봅니다. 그리고 호주는 당뇨도 장애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갔는데 그 나라 말을 못한다. 나라에서 일시적 장애로 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만 장애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장애는 외부 기능의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6가지, 내부 기관의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합쳐서 요새 뭐라고 부르죠? 네, 발달장애라고 하죠.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는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수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어를 전부 다 사용할 줄 알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청각장애인의 7.2% 정도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하는 구화나 써서 대화를 하는 필담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사용하는데 국가마다 다를까요? 예,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한국 수어 언어법이 제정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한글 자막이 다 나오고요. 화면을 해설을 해주는 같이 본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봅니다. 저도 작년에 이 영화를 한번 경험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제대로 이해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죠. 자,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장애를 극복했다. 극복했다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요. 도리어, 이기어,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회복했나요?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장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에는 2개의 벽이 있습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벽과 보이지 않는 시선의 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선의 벽은 훨씬 더 높고 두껍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동정이든 호기심이든 이런 시선은 장애인을 거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바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